오늘은 고독한 시인 릴케의 또 다른 단편소설 무덤을 지키는 자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 로코의 늙은 묘지기가 죽었다. 세 사람을 구한다는 고시가 매일같이 나돌았다. 그러나 3주일 혹은 그 이상이 지나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동안 산 로코에는 사망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급히 서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천천히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자 5월의 어느 날 저녁, 그 일을 맡겠다는 낯선 사나이가 마침내 나타났다. 그를 맨 처음 본 사람은 시장의 딸 지타였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 방에서 나와서 어둑어둑한 복도로 걸어갔다. 곧 그녀를 만나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그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시장님의 따님인가? 지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낯선 사나이와 나란히 깊숙한 한쪽 창가로 가서 섰다. 창문으로 어슴푸레한 빛과 저문 거리의 고요가 흘러들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지타는 낯선 사나이의 모습을 정신없이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녀가 선체로 그를 바라보는 동안 그 역시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리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을 정도다. 그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몸매에 외국 스타일의 검은 여행복 차림이었다. 금발 머리카락이 귀족처럼 다듬어져 있었다. 전체적으로 어딘가 귀족 같은 인상을 풍겼고 교사나 의사인지도 몰랐다. 그런 느낌의 그가 묘지기가 되다니 무슨 까닭이 있었을 것 같았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악수를 청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천천히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입술에 감도는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따스한 햇살에 감싸이듯이 그 미소에 쌓여 서 있었다. 그들은 현관까지 함께 걸어 나왔다. 거리는 벌써 저물고 있었다. 여기서 묘지가 뭐니? 낯선 사나이가 물었다. 그는 거리 끝까지 이어붙은 집들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아니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모셔다 드리죠. 길을 모르실 테니까요. 길을 알고 있나? 잘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곧장 다니던 길인걸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가는 길이거든요. 어머니는 그쪽 한 구석에 계속 쉬고 계세요. 그 무덤이 어떤 건지도 제가 가르쳐 드리죠. 두 사람은 다시 묵묵히 걸어갔다.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둘러싸인 정적 가운데 하나가 되어 울렸다. 검은 옷의 사나이가 물었다. 몇 살이지? 16. 소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약간 몸을 폈다. 16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많아지고 있죠. 낯선 사나이는 미소를 띄었다. 그러면 아저씨는 몇 살이시죠? 그녀도 미소를 띄우며 물었다. 너보다 훨씬 많지, 지타. 갑절이나 많단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꾸 늙어가고 있어. 그러는 사이 그들은 묘지 입구에 다다랐다. 저기에요. 저기 아저씨가 살 집이 있어요. 소녀는 이렇게 말하며 입구 문의 격자살 너머로 묘지의 한쪽 끝을 가리켰다. 댕댕이 덩굴로 덮인 조그마한 집이 있었다. 그래. 여기가 맞군.
낯선 사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천천히 구석구석까지 자신의 새 터전을 휘둘러 보았다. 전에 있던 묘지기는 아마 나이 든 분이었겠지. 그는 이렇게 혼잣말하듯 물었다. 맞아요. 아주 늙은 분이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여기 살았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곧 떠나버리셨어요, 할머닌.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고요. 낯선 사나이는 전혀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지타를 돌아보았다. 이제 돌아가야지. 너무 늦었구나. 혼자서 무섭지 않나? 아니요. 언제나 혼자인걸요. 그런데 아저씨는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람 없는 한적한 곳에서. 낯선 사나이는 머리를 저었다. 그러고는 소녀의 손을 가볍게 힘주어 쥐었다. 그리고서 나직이 말했다. 나 또한 언제나 혼자란다. 그때 소녀가 갑자기 숨을 죽이며 소곤거렸다. 저 소리를 들어보세요. 두 사람은 묘지의 가시나무 울타리에서 울기 시작한 나이팅게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는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울음소리에 완전히 휩싸였다. 노랫소리에는 기쁨과 동경이 젖어 있는 듯했다. 이튿날 아침, 산 로코의 새 묘지기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자기 일에 대해 아주 색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묘지 전체를 완전히 개조하여 커다란 정원으로 만들어 나갔다. 오래된 무덤에서 명상적인 슬픔이 사라지고 마구 피어난 꽃가지와 나달거리는 덩굴에 묻혀 무덤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대로 버려진 채 비어있던 중앙 통로 저편의 잔디밭에는 반대편 무덤들과 나란히 조그마한 화단이 들어섰다. 이리하여 묘지의 좌우가 균형을 이루게 된 것이다. 마을에서 온 사람들은 가족의 옛 무덤을 단번에 찾을 수가 없었다. 언젠가는 한 노파가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는 화단 옆에 꿇어앉아 운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노파의 기도가 건너편 저쪽, 맑은 아네모네 꽃 속에 누워있는 아들의 귀에 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이 묘지를 보고 난 산 로코 사람들은 이제 가혹한 죽음에 대해서 그다지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다. 누군가가 죽으면 묘지까지의 길이 여전히 멀고 허망하기는 했지만 묘지에 이르기만 하면 무엇인가 조촐하고 조용한 축제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갖가지 꽃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이내 깜깜한 묘혈을 메워버렸다. 마치 대지가 꽃이라고 말하기 위하여 수천 수만의 꽃을 부르기 위하여 검은 입을 벌렸다고 생각될 만큼. 지타는 이러한 변화를 모두 지켜보았다. 그녀는 거의 언제나 이곳 낯선 사나이에게 와 있었다. 그녀는 일을 하는 그의 곁에 서서 무엇인가를 묻고 그는 대답했다. 삽질 때문에 번번이 중단되는 그들의 대화에는 흙을 파는 리듬이 번져 있었다. 멀리 북쪽에서 왔지. 낯선 사나이는 물음에 대답했다. 어떤 섬에서 말이야. 그러고는 몸을 굽혀 잡초를 뽑았다. 바다에서 말이지. 다른 바다. 너희들의 바다와는 전혀 다른 바다야. 밤이 깊으면 때때로 이곳 바다의 숨소리가 내 귀에 들려와. 이틀 이상이나 가야 볼 수 있는데도 말이야. 하지만 그런 바다는 아니지. 내가 있던 곳의 바다는 잔인한 잿빛 바다였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을 서럽고 말이 없게 만드는 바다. 봄이 되면 끝없는 폭풍우를 몰고 왔어.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게. 그리고
5월도 부질없게 지나가 버렸지. 겨울이 되면 온통 얼어붙어서 섬 사람들을 죄수로 만들어버려. 섬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나요? 별로 많지 않아. 여자도요? 물론. 아이들은요? 그래, 아이들이 있었지. 죽은 사람도 있나요? 죽은 사람은 아주 많아. 바다가 많이 씻고 오거든. 밤중에 바다에 떠밀려온 시체가 해변에 있는 걸 발견하곤 하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놀라지 않아. 그저 당연한 일이 일어난 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야. 미리 짐작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 고장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잿빛바다가 어찌나 많은 시체를 가져오는지 산 사람이 발붙일 곳이 없어졌다는 어떤 작은 섬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하지만 난 그런 이야기를 믿진 않아. 왜냐면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믿으니까. 지타는 잠시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죽었어요. 낯선 사나이는 일손을 멈추고 몸을 기대어섰다. 그래, 나도 죽은 여인을 한 사람 알고 있지. 하지만 그녀는 죽기를 원했었어. 지타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래요. 죽기를 원한다는 거. 나 그거 뭔지 알겠어요. 대부분 사람은 죽기를 원하지. 그래서 살고 싶어하는 소수의 사람도 함께 죽는 거야. 일일이 물어볼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끌고 가는 거지. 나는 아주 넓은 세상을 살아봤어, 지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았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물어봤어. 그런데 말이야, 죽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단다. 물론 말로는 그 반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몇몇 있었지. 그의 마음속에 깃든 두려움이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인간이란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는 알 수 없거든. 말 뒤에 그들의 의지가 숨겨 있어. 의지는 말을 하지 않지만 명확하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야.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듯 그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지. 여름이 왔다. 작은 새들이 눈을 뜨면서 시작되는 새로운 나날. 매일같이 교회의 북쪽에서 온 낯선 사나이 곁에서 언제나 지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의 집에선 지타를 붙들어 두려고 타이르고 꾸짖고 벌주기도 해보았다. 하지만 그 모두가 소용이 없었다. 지타는 유산처럼 낯선 사나이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도시의 시장은 그를 호출했다. 몸짓이 거대한 시장의 목소리는 사뭇 위협적이었다. 비뇰라 시장님, 당신의 따님은 무척 외로운 아이입니다. 낯선 사나이는 자신을 향한 갖은 비난에 대하여 약간 허리를 굽히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제게로 또 어머니 곁으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준 적도 약속을 한 적도 없지요. 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공손한 태도로 떳떳이 말했다. 말을 마치자 그는 나가버렸다.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공동묘지의 정원은 꽃으로 가득했다. 꽃들이 주위의 산 울타리까지 가득 번지면서 그가 애쓴 보람이 나타났다. 그는 간혹 조금 일찍 일을 끝내고 집 앞 작은 벤치에 앉아 장중하게 저물어가는 저녁을 고요히 바라보곤 했다. 그럴 때 지타는 묻고 낯선 사나이는 대답했다.
이따금 긴 침묵이 흐르고 그 사이사이에 주위의 사물들이 그들에게 나직이 속삭여왔다.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사나이의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지. 언젠가 이러한 침묵이 흐른 뒤 낯선 사나이가 말을 시작했다. 깍지 낀 그의 두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가을이었어. 그는 아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의사들도 그렇게 말했지. 물론 의사가 잘 모르는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아내 자신이 그들보다 훨씬 먼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 죽을 거라고. 그녀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단다. 그녀는 죽기를 원한 건가요? 낯선 사나이가 잠시 사이를 두자 지타가 물었다. 그렇지, 죽기를 원했어, 지타. 그녀는 삶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원했어. 그녀의 주위엔 언제나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단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 있고 싶었던 거야. 그렇지, 혼자서 말이야. 소녀적의 그녀는 너처럼 혼자가 아니었어. 하지만 결혼을 하자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됐지. 그녀는 혼자 있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몰랐단다. 그분의 남편은 나쁜 사람이었나요? 아니,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 지타.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도 그를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마음에 닿지 않았던 거야. 인간이란 서로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단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서로에게 내어주지. 그런데 주어지는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던져준 것이 두 사람 사이 어딘가에 떨어져서 산더미처럼 쌓여버리지. 서로를 보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해도 그렇게 쌓인 것들이 장애가 되는 거야. 그래, 죽은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녀가 죽은 것은 아침이었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남편은 옆에 앉아 그녀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 그녀가 갑자기 몸을 쳐들고 머리를 세웠어. 그녀의 삶이 전부 얼굴에 모여든 것 같아 보였어. 삶의 경험들이 모여들어 그녀의 표정에 수천 수만 가지의 꽃처럼 피어났단다. 하지만 곧 죽음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단번에 쥐어뜯어버렸지. 그녀의 영혼이 떠나갔지만 눈을 뜬 채로였어. 아무리 감기려고 해도 자꾸만 다시 떠지는 거야. 알맹이가 죽어버린 조가비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두 눈이 뜬 채로 있는 것을 보다 못해. 남편은 철르준 딱딱한 장미 봉우리 둘을 밖에서 따다가 눈꺼풀 위에 덮어두었단다. 그러자 그제서야 눈이 감기는 거야. 그는 앉아서 언제까지나 죽은 얼굴을 바라보았어. 가만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욱더 분명히 삶의 자잘한 물결이 얼굴의 온 가장자리에 밀려와서는 다시 천천히 물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 그는 희미하게 생각해냈단다. 언제였는지 어느 아름다운 순간에 그녀의 얼굴에서 이러한 삶을 본 적이 있다고. 그는 그것이 그녀의 가장 신성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또 자신이 그 신성한 삶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도. 죽음은 그녀에게서 이 삶을 앗아가지 못했단다. 죽음은 오직 꽃들을 앗아갔어. 그녀의 옆얼굴의 상냥한 윤곽과 함께. 하지만 그녀의 내면엔
또 하나의 다른 삶이 숨어 있었지. 조금 전까지는 내면의 삶이 말없는 입술에까지 밀려들었었고, 지금은 다시 물러서서 소리 없이 내면으로 흘러들어 파열된 그녀의 심장 부근 어딘가에 모여드는 것 같았어. 죽은 아내를 사랑했던 사나이는 죽음에서 벗어난 이 삶을 자신의 소유로 하고 싶은 말할 수 없는 동경을 느꼈단다. 그는 이것을 받아들일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녀의 꽃과 책, 그리고 그녀의 채취가 가시지 않은 그녀의 옷. 하지만 그는 그녀의 몸에서 사정없이 사라져가는 그 따스함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어떻게 붙들어야 할지 몰랐어. 그는 죽은 아내의 손을 쥐려고 했단다. 손은 헛되이 벌어진 채 알맹이가 빠지고 없는 과일의 껍질처럼 이불 위에 놓여 있었지. 균일하고 말 없는 차가움이었어. 그건 마치 하룻밤 이슬에 젖었다가 아침바람에 급속히 차갑게 말라붙는 어떤 물체의 느낌이랄까. 사방은 고요했고 그녀의 왼쪽 눈에 얼려둔 장미봉우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 그녀의 얼굴은 이미 죽음과 친숙해져 있었지만 장미꽃은 또 다른 하나의 삶인 것처럼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단다. 이윽고 날이 저물고 소리 하나 없는 하루해가 저물자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두 송이의 커다란 진홍 장미를 들고 창가로 갔단다. 그는 스스로의 무게에 흔들리고 있는 장미꽃 속에 그녀의 삶을, 그가 일찍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녀의 넘쳐 흐르는 삶을 안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마친 낯선 사나이는 두 손에 머리를 얹은 채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몸을 움직였을 때 지타가 물었다. 그리고요? 그리고 그는 떠났지. 그 밖에 무슨 도리가 있었겠니? 하지만 그는 죽음을 믿지 않았어. 그가 믿은 건 인간이 서로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서로의 마음이 닿을 수 없다는 것뿐이었지. 그것이 인간의 불행이야. 죽음은 불행이 아니란다. 그래요. 저도 알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없다는 걸. 왠지 서러운 목소리로 지타가 말했다. 귀여운 흰 토끼 한 마리를 기른 적이 있어요. 정말 온순한 토끼였는데 제가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될 만큼 절 따랐죠. 그런데 어느 날 멍이 들었어요. 목덜미가 몹시 부어올랐죠. 꼭 사람처럼 괴로워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눈으로 절 쳐다보며 자신을 어떻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죠. 제 무릎에 안겨 죽어갔어요. 혼자서 말이에요. 제게서 몇백 킬로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지타, 짐승에게 정을 줘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건 죄를 짓는 셈이지. 마음대로 약속하고선 지킬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그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란 언제나 신뢰감을 배반하는 것뿐이지.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양쪽이 다 죄를 짓는다는 것. 그러면서도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거든. 사실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말이야. 지타. 그냥 그런 거란다. 그런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대견하다고 생각돼요. 지타는 말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묘지를 이리저리 거닐었다. 이와 같은 두 사람의 사이가 조금이라도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8월이 되었다. 그리고 상황이 달라졌다. 어느 날 마을 거리는 열병에 걸린 듯 답답하고 불안하고 바람 한 점 없었다. 낯선 사나이는
창백하고 근엄한 얼굴로 묘지 입구에 서서 지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 좋은 꿈을 꾸었어, 지타. 집으로 돌아가. 내가 오라고 할 때까지 절대 이곳에 와서는 안 돼. 아마도 몹시 바빠질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듣자 그녀는 그의 가슴에 몸을 내던지고 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울고 싶을 만큼 그냥 울게 내버려 두었다. 그러고는 그녀가 돌아가는 모습을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심각한 일이 시작되었다. 매일같이 둘 혹은 셋씩 장례 행렬이 밀려왔다. 많은 시민들이 따라왔다. 화려하고 장엄한 장례식이 있었고 향연과 노랫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낯선 사나이는 누구의 입에서도 말이 나오기 전에 마을에 패스트가, 그 독한 전염병이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살인적인 염천 아래서 타는 듯한 더위를 더해갔다. 밤이 와도 더위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 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위에 놀라움과 불안이 그늘져 내려왔다. 모든 손이, 모든 마음이 마비되고 말았다. 집안에는 큰 잔칫날이나 한밤중처럼 정적이 깃들었다. 그러나 교회는 당황한 사람들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갑자기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종이란 종이 모두 깜짝 놀라 한꺼번에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부서져라 마구 소리를 질렀다. 사나운 짐승이 종치는 밧줄에 매달려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았다. 종소리는 숨도 쉬지 않고 마구 울려 퍼졌다. 이런 무서운 나날에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묘직이 한 사람뿐이었다. 일이 많아짐에 따라 그의 팔에는 힘이 올랐다. 그의 몸에서 일종의 기쁨이 솟아나는 듯했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피의 기쁨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짧은 잠에서 깨어보니 지타가 서 있었다. 혹시 편찮으세요? 아니, 아무렇지도 않단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가 두서없이 황급히 짓거리는 말을 조금씩 알아들었다. 그녀는 산 로코의 사람들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묘지기를 죽이겠다는 것이었다. 모두 아저씨가 패스트를 불러왔다고 해요. 비어있는 묘지 반대편에 언덕을 만들었죠? 그게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가 그 무덤을 채울 시체를 부른다는 거죠. 자, 빨리 달아나세요. 네? 빨리요. 이렇게 애원하며 지타는 무릎을 꿇었다. 높은 탑에서 몸을 내던질 때와 같은 격정이 서려 있었다. 묘지로 향한 길에는 벌써 한때의 검은 무리가 보였다. 그것이 부풀어 오르며 점점 가까이로 몰려왔다. 뿌옇게 먼지가 일었다.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서너 마디의 목소리가 뚜렷이 들렸다. 위협하는 소리였다. 지타는 뛰어오르듯 벌떡 일어섰다가 다시 꿇어앉았다. 낯선 사나이를 끌듯이 데려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돌처럼 서 있었다. 선체로 그녀에게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따랐다. 문 뒤에 숨어서 쪼그리고 앉았다.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목덜미에서 울렸다. 그리고 두 손에서, 온몸에서도 울렸다. 그때 돌이 하나 날아왔다. 다시 하나, 또 하나. 울타리에서 돌들이 울타리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타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달려나갔다. 그런데 마침 날아오는 돌을 향하여 그녀가 달려나간 것이다. 그 돌은 그녀의 이마를 쳐 깨뜨렸다. 사나이는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어둑어둑한 집 안으로 안고 들어갔다. 군중은 고함을 지르며 낮은 울타리 바로 가까이까지 몰려왔다. 낮은 울타리로는 막아낼 수 없을 듯 보였다.
그런데 그때 뜻하지 않은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테오필로라는 땅땅한 서기관이 바로 옆에 있던 대장장이를 밀치며 쓰러진 것이다. 부릅뜬 눈이 야릇하게 뒤틀려 올라갔다. 그와 동시에 셋째 줄에 있던 소년이 흐느적거리고 그 뒤에 있던 여인이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은 이 비명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누군가 그들 가운데 패스트 환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사람들은 무서움에 미칠 것처럼 서로 밀치며 달아났다. 몸집 좋은 건강한 대장장이도 몸을 떨며 팔에 매달린 서기관을 뿌리쳤다. 그를 내던지듯이 마구 뿌리치고 도망쳤다. 집안에서는 침대에 누워있던 지타가 다시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는 바깥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다들 가버렸어. 사나이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를 볼 수가 없었다. 다만 그녀는 다가온 그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다시 한번 그 얼굴을 생각해 내려는 듯이. 그녀는 왠지 그들이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온 것처럼 느껴졌다. 몇 년 혹은 몇십 년. 갑자기 그녀가 말했다. 시간이란 별거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 지타. 시간이란 별게 아니야. 그는 말했다. 그는 그녀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중앙 통로에 막다른 곳, 맑고 깨끗한 자갈밭에 무덤을 팠다. 이윽고 달이 떴다. 그는 은으로 된 모래를 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꽃 위에 눕혔다. 그리고 갖가지 꽃으로 묻어주었다. 귀여운 아가.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서 있는 것이, 생각에 잠기는 것이 갑자기 두려워져서 성급하게 다시 일을 시작했다. 아직도 묻지 않은 관이 7이나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운반되어 온 것이리라. 따라온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았다. 그 중에 하나, 특별히 큰 참나무 관에는 시장, 바티스타 비뇰라라고 쓰여 있었다. 모든 사태가 달라졌다. 체면이나 품위 같은 것은 전혀 통용되지 않았다. 많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 하나를 데려오는 대신 이젠 한 사람의 산 사람이 짐수레에 서너 개의 관을 싣고 왔다. 이제 사나이는 공동묘지에 빈 땅이 얼마나 남았는지 살펴보았다. 무덤을 15개쯤은 팔 땅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그의 삽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러나 나중엔 마을에서 죽음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병에 감염되든지 아니면 불안에 쌓이는 것만으로도 비명을 지르고 소리치고 마구 뒹굴었다. 어머니가 자식을 두려워했고 나무 일 따위는 본체도 하지 않았다. 완전히 암흑에 휩싸인 듯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술자리를 벌이고 술 취한 작부들이 휘청거리기만 해도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병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하지만 이 낯선 사나이는 조용히 일을 했다. 그는 믿고 있었다. 이곳 사방을 둘러싼 울타리 안에서 그가 주인인 한, 그가 여기에서 정리하고 무덤을 파는 한, 적어도 이 아름다운 꽃들과 화단 안만은 그 부조리한 우연에 하나의 의미를 줄 수가 있을 거라고. 그 무서운 전염병을 평화로운 토지와 화해시키고 조화시킬 수 있는 한 상대는 승리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는 무덤을 팠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각자 느끼신 바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정성 담아서 답글 드리겠습니다. 릴케의 두 번째 작품 소개드렸고요. 지금까지 책 읽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